이번에는 사회문화 네 번째 지문, 교재는 112페이지입니다. 이쪽 본문은 조금 읽기가 까다로웠을 거야. 왜냐면은 경제 용어도 많이 나오고,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이런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읽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모의고사로 조금 더 어렵게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경제학적인 지식을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이제 시작할게요. 처음 나오는 얘기는 요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수요 곡선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 비싸지면 구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그러니까 음의 기울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오른쪽으로 점점 감소하는 기울기. 그리고 요거를 똑같은 말로 우하향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우상향한다, 이렇게도 달리 표현을 합니다. 양의 기울기를 한다.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다시 수요 곡선이 나왔네. 주어진 예상과 각 상품의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 도출된다. 이거 길다, 그지? 그냥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출된다. 당연한 얘기지. 소비자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수요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은, 공급하는 사람은 회사잖아. 그래서 상품의 공급량을 선택하는 생산자의 행동을 통해서 도출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은 좀 다소 당연한 얘기로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상품에 대한 구매량이 어떻게 변화하냐? 이는 소득 효과. 그 동그라미 1문안에서도 동그라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두 개 개념 구분하려고 또 동그라미 세모를 하는 겁니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똑같은 예산으로, 근데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돈 넣어도 돼. 동일한 예산 그냥 10,000원 넣어보세요. 10,000원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하는 거다. 소득 효과는 상품의 양이 변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해. 소득 효과는 양이 변하는 거다. 예를 들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났다. 당연한 얘기죠.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소득은 올라간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내가 똑같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상품의 양이 더 늘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소득이 더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다. 이게 소득 효과구나. 그 다음에 대체 효과라는 것은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과 다른 상품 사이에 상대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상품의 양은 소득 효과, 여기서는 소비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이것도 두 개를 꼭 연결을 해서 생각하세요. 그래야 뒤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 B, C 세 개의 상품이 있는데 하나만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의 가격만 바뀌면 상품별 구매량에 변화가 생긴다. 제품별 소비량, 상품별 구매량, 이게 변화가 생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문단 조금 화면 올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살펴보자. 예산선이라는 것은, 이것도 그냥 동그라미 할게요.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냈다. 이 부분입니다. 예산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란, 이제 여기 나오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다. 지금 여기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죠. 이 부분에서 점이 여기 있든 상관없이 똑같은 효용을 준다. 그러니까 이 곡선상의 어느 위치에 위치해도 효용은 똑같이 주는 거다. 그거를 묶어 놓은 게 무차별 곡선이다. 재화 한 개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Y 몇 개를 덜 소비하는가의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한번 해볼까? 여기 저 G, 여기 두 개 만나는 접점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이 기울기의 절대값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한다. 근데 개념은 복잡하게 나오는데 정작 문제 보면 이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죠. 우하향한다. 또한 원점에서 멀리 있는 무차별 곡선이 더 선호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원점은 여기잖아. 여기에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는 것도 있고, 그 쌤이 아까 수업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다른 모의고사는 무차별 곡선을 3개를 그어줬어. 그래서 멀리 이거를 A, B, C 이렇게 놓고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게 더 선호가 된다. 이는 원점에서 멀수록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C 곡선에서 있다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는 거다. 여기까지 좀 괜찮나요? 슬비야, 이해되니?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리고 이게 녹화된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계속 할게. 그런데 소득이 늘면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있게 됐다. 이때 두 재화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선은 평행 이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연봉이 올라갔다 그러면 예산선이 여기였잖아. 평행 이동하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재화는 소득이 늘면 소비량이 느는 정상재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재화의 종류 중에서 정상재가 먼저 나왔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더 소비를 늘리는 거, 이게 정상재다. 그 다음에 소득이 늘면 소비가 줄어드는 게 열등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 뭐 택시도 못 탈 거야. 비싸서. 그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직장을 잡고 소득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자가용을 이용하겠지. 승용차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용차를 딱 사게 되면 버스가 열등재가 되고 승용차가 정상재가 되는 거지. 이렇게 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할 때 쇠고기 수요가 늘고 돼지고기 수요가 줄었다면 전자는 정상재, 후자는 열등재이다. 이번에는 한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다른 재화의 가격만 오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을 위해서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 당연한 얘기죠. 가격이 떨어진 재화의 소비를 늘려서 동일한 효용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져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이 이동하게 된다. 균형점이 어디였지? 찾아볼까? 다시 한번 보세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달라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균형점. 그게 여기였죠. G. 이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된다. 이 뒤에 문제에서 균형점 이동하는 게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 이게 쉽게 얘기해서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거는 일하는 사람이자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게 내가 일을 더 할 것이냐 덜 할 것이냐, 이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그만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 그러니까 노동을 공급할 때는 상품하고 조금 다르다. 수요량 결정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여가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주 52시간을 일하게 법적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52시간. 근데 나는 70시간을 일하겠다. 그러면 내가 52시간에서 70시간으로 그냥 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더했어. 그러면은 여가가 18시간 일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가가 18시간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노동과 여가의 상충 관계. 상충이라는 건 뭐야? 서로 어긋난다. 맞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뒤에 또 설명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이게 누구야?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 노동자잖아, 노동자. 노동자. 너네들, 나, 쌤도 마찬가지잖아.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식당을 차렸는데 하루 매출이 처음에는 15만원, 20만원 밖에 안 됐어. 근데 이게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15만원이었지, 하루 매출이. 근데 이게 맛집으로 소문내면서 하루 매출이 200만원이 됐어.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매출이 껑충 뛰어버렸잖아. 그러면은 아, 오늘 너무 힘들다, 그냥 장사 접고 좀 쉬자. 이때는 쉴만하지. 15만원 안 벌고 말지. 이때는 쉴 수 있는데 이때는 절대 못 쉬죠. 그래서 큰 식당 아니면 대형 마트도 안 쉬는 이유가 하루 매출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보세요. 따라서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할 때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지금 앞에까지는, 방금까지는 공통점이었고 지금은 차이점이 존재한대요.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해서 소비를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 가격도 알아야 되고 여가 가격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야. 노동의 가격, 그 다음에 여가의 가격. 아까 상품의 소비에서는 상품 가격만 알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가의 가격. 내가 하루 쉬었을 때 얼마 정도 가격이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그런데 이 여가라는 거, 내가 쉰다는 것은 수치화된 가격 있는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여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전 국민이 하루 쉬면 5만 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제학에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 이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밑에 그 별표 되어 있으니까 뜻을 참고하세요. 내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가의 가격은 일을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기회비용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하루에 일당 15만 원일 때랑 하루 일당이 30만 원일 때랑 이게 달라진다. 그래서 임금이 변화할 때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제 뭐 하시냐면요. 아까 지금 두 번째 문단인가 거기서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하고 개념을 정리했었지. 대체 효과는 뭐를 조정하는 거고 소득 효과는 무엇을 조정하는 건지 이쪽에다가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돼. 메모하고 시작하자. 지금 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메모를 하세요. 대체 효과가 무엇이었고 소득 효과가 무엇인지. 쌤이 다시 확인을 할게요. 다 쓴 다음에 확인하세요. 앞에서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대체 효과라는 것은 아까 저 소득 효과가 먼저 나왔지? 여기 있죠. 소득 효과라는 것은 상품의 양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소비량의 변화가 생기는 거다. 소득이 동그라미였구나. 그러니까 좀 전에 쌤이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소득 동그라미, 대체 세모, 이렇게. 그래서 요거 내용을 그대로 메모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본문을 읽을게요.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순서가 바뀌었구나. 대체 소득 이렇게 여기 메모했죠. 여기에서 결정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대체 효과란 임금이 올라 여가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쉬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이 일한다. 이게 대체 효과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반면 임금이 증가하면 전체 소득이 증가해서 여가 시간과 같이 기회비용이 비싼 것을 구매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반면에 월급이 올라가면 여가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이 5일 동안 일할 돈을 나는 3일만 일하면 벌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틀을 더 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 5일 일할 때 나는 3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월급이 높아지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소득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의사결정에 작용하여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을 결정한다. 따라서 노동 공급 곡선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 곡선처럼 양의 기울기를 간다. 무조건 양의 기울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마무리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부터 다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